네,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물가 사실 뭐 오늘 토론회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가 그 한국은행 그 물가 보고서 보니까 네. 아 우리나라 사람들 불행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OECD 보이대요. 네, 굉장히 높죠. OECD의 네. 지금 1.6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평균에. 네. 굉장히 높은 거고 제가 실제로 연말에 런던에 갔었는데 네. 우리가 제일 살인적인 물가하면 런던 물가라고 런던이죠, 하잖아요. 런던. 네. 보통. 근데 먹으면서 이거는 한국이랑 비슷한데 이런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만해. 네.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식당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세긴 한데 그렇지. 우리가 예전 같으면 네. 와 여기 못 먹겠다 이건 이랬는데 그랬죠. 한국 물가도 워낙 세지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면 비슷하거나 먹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런던 물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한국 물가가 체감적으로 그만큼 오른 거죠. 마트는 훨씬 네, 마트는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싼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일 그러대요. 문제가 장바구니 물가가 네. 장바구니 물가. 문제예요. 맞아요. 아니 10만 원 네. 가지고 마트 가서 장을 봐도 사실은 몇 개 사면 없어요. 수박이 지금 마트 가면 한 3만 원 해요. 수박이 하나? 예, 한 통이. 기자님 그 비싼 수박 얼마나 올여름에 큰데? 드셨습니까? 3만 원이면 이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줘야 되잖아요. 수박 애가 애들 있으니까 줘야죠. 저희 이제 과일을 사 먹으러 가면 아이 때문에. 예, 7kg, 뭐 9kg 이렇게 수박이 있잖아요. 7kg, 9kg면 꽤 꽤 크거든요. 크죠. 예. 근데 5kg, 7kg 수박도 이제 거의 3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5kg, 7kg가?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마트를 이제 결혼해서 들어갈 때는 이거 10,000원 안 했던 것 그래, 같은데. 만 원이지. 근데 이런 생각이 네. 드니까 체감적으로 보면 그게 한 10년 사이니까 한 3배 이상 올랐다. 농수산물은 특히 뭐 그렇게 봐도. 영국 김한 기자 시장이나 이쪽으로 가면 약간 좀 싸더라고요. 그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김한 기자는 아들이 둘이나 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먹성이 좋겠어요. 아들들은 또 그렇게 많이 먹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이 어쨌든 참 건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네. 근데 그 지금 식비를 다 대느라고 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슬픈 가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 모습이.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왜 불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한국은행 보고서 보니까 식품, 의류, 주거비가 OECD 평균 100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그게 훨씬 높더라고요. 야, 식품, 딱 필요한 것만. 의류, 주거비 딱 필요한데 네. 또 아이고. 제가 미디어 사회학을 해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교되는 거. 남들과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의 비교 심리가 많잖아요. 의류 비교되죠. 사는 곳 비교되죠. 그다음에 먹는 거 인스타그램 때문에 요거라도 이제 잘 먹어야 되죠. 사진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비교되는 거고 자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싼 게 대중교통비, 전기, 가스야.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 우리가 살만하구나. 이런 거고, 그거는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는 싸고, 역사적으로 싸고, 이거 비교 당하거나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싼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지.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야. 안 그래도 그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사는데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밀집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네. SNS만 들어가면 다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딱 그때만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올릴 때 네. 이렇게 보면 이러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때만 좋은 거 먹을 때만 올리는 거지. 평소에는 된장국에 다 그렇게 콩나물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TV에서 왜 집 네. 소개해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처음 그걸 보고 이거를 공중파에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도 케이블에서만 해. 네, 근데 그거는 케이블에서. 네. 그 예능에서 요새 보면 뭐 7억짜리 전세 이런 거 찾으러 다녀요. 그렇지. 저는 아직도 보면 네. 이거를 공중파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여전히 좀 듭니다. 진짜 김한 기자가 공영방송의 PD나 기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공적인 마인드인데. 김한 기자를 공영방송 아닙니다. 한겨레 화이팅. 네. 저희가 옛날에 그런 것만 네.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김한 기자나 저나 사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회사 출신인데 네.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비판,
나쁘게 얘기하면 헐뜯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어서 그 감수성이 아직 김한 기자님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는 요즘 세태는 또 이제 선비질한다 이런 얘기하고 특히 각자 도생. 그렇죠. 뭐 그런 얘기로 가고 특히 네.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네. 그런 점들이 참 비애로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남과의 비교를 포기했거든요. 몸이든 뭐 옷이든 먹는 거는 포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의 슬픈 점은 그래도 불행하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 네. 또 그들끼리 비교를 하거든. 이재용도 불행할 거예요, 아마. 이재용 회장도 아, 불행하겠지. 네, 자꾸 뭘 하면 잡혀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불행할 거예요, 아니, 아마. 그 사람이 허하지가 않으면은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간호사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이유가 없어. 그냥 허한 거야, 심적으로. 굉장히 허한 사람이지. 이재용조차도 어떤 네. 심적 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한국 사회의 어려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지자고. 남의 불행이 있어야 네. 비로소 행복해지는 네. 우리의 생각. 근데 각자 도생은 좀 아니다. 각자 도생만 하면 결국은 평균적인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제 평균 이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는 명품백 그 디올백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거 국가 기록물 어디 보관함에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엄포를 하면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냥 엄포용입니까? 방점은 뭐 김건희 여사를 당장 청문회 증인에 세우겠다보다는 네. 이제 들어와서 원구성을 하고 국회에 들어와라. 여기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언이 뭐 역설적인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정책로 의원이 말하자면 짚은 거죠. 그러네. 국회 상임위 안 들어오고 원구성 안 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해서 청문회 열어갖고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하겠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서 국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게 제일 아픈 얘기지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 원내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아서 법사위 이미 열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거야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법사위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뭐 대통령실이 만약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핵심 관련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현장 방문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직접 국회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해가지고 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대통령 기록물로 접수가 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하겠다라는 이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좀 보관이 있었구나. 그때 그 입법청문회 하면서 이게 좀 세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강제 구인까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최상병 특검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바둑으로 보면 한 수 앞을 보고 한 거네. 김건희 여사까지 생각을 해놓은 거네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네. 그런 점에서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어떻게든 방탄을 하고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침대 축구를 하고 예. 이렇게 거의 정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 권능이라는 거는 국회 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니까 어떻게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 법에 다 있는데 예. 법에 다 규정돼 있는데 아, 다 무력화시키고 다 피해간 사례가 뭐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만약에 피해 간다기보다도 막 뭉개겠죠, 막 뭉개고 우기고 뭐 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을 어겼으니까 고발하고 할 텐데 고소 고발하고 막 이럴 텐데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 또 검찰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이러겠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따로 판단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외통수이긴 한 건 뭐냐면 외통수네. 국민권익위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국민권익위가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을 했고 대통령 용산도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제는 제재 규정들이 있어요. 처벌 규정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거를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 기록물을 멸신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러니까 이게 권익의 논리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이 없어서 배우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였는데 예.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해버리는 순간 처벌 규정이라든지 제재 규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선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향수도 책. 받았다고 하고 그러네. 책도 받았다고. 책은 심지어 어떻게 버렸잖아요. 그건. 그건 예. 이미 법 위반이에요. 네, 법 위반이 된 법 거예요. 위반이 된 거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러면 어떤 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어떤 건 아닌 성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보면 이미 일정 정도의 위법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지금 이제 얻은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그 변호사분 있잖아요. 그 예. 책을 여성분. 예, 여성분 이 다 권 변호사였습니까? 그분이 책을 이거 저 쓰레기 그 함에서 이렇게 다 주워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이 그거를 주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요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 요 소유권은 주장 못 한다라고 경찰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제출하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사람은 그 걱정까지 변호사니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로 제출해서 그 국가로 제출된 게 이게 아까 손상, 은닉, 멸실 요게 그래 손상, 은닉, 멸실이 안 되게 하려면 그 책을 다시 이제 꽂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예? 근데 경찰에다 제출해 가지고 경찰이 국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실로 갖다 놔버리면 그 책이 아니었다라고 뭐 하여간 바이든이 날리면이었고 이 땡땡은 없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책은 그 책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제출하라고 한 맥락도 그거거든요. 이 책이 그 책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걸 확인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상 뭐 이게 영화 타짜도 아니고 밑장빼기도 아니고 바꿔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벌어지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에서는 와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막 벌어지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걱정까지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껴갖고 여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된 영상에 선물을 받는 게 나왔으면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튼 그런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당하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게 처리된 사안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영화 뭐 부당거래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은 사과로 끝낼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법리를 다 따져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경우에는 예. 이거 나중에 저는 굉장히 우스운 사건으로 밝혀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그러니까 되잖아. 법적으로 외국 사람한테 받았다고 외국 사람한테 대통령 뭐 가족이 받았다고 다 기록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외교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만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권익위 결정지에 외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선물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것도 부인한테 주면. 근데 이런 얘기가 세간의 농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로비스트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외국인이기만 하면 대통령실이든 공직자 배우자를 향한 로비는 다 합법화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로비스트들이 합법화되고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게 중도, 진보 이런 국민들만 김건희 여사 사건들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보수적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근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어르신이시죠. 80대가 넘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나라를 구하려면 김건희 내놔야 돼. 그 다음에 윤석열도 이분은 이제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윤석열도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거를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핵심 요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김건희를 내놔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보수 우파가 나라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의 나라를 계속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재명 민주당에게 나라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적 눈높이의 상식은 네. 진보냐 보수냐를 따라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의 예.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왜 명품백을 받습니까? 그래,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신다고 그래갖고 저는 목욕탕에 가시라고 하는데 네.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니까 네. 뭐 운동이나 이런 쪽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뭐 거기에 관해서는 뭐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아,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네. 어. 예,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파 지금 태극기 우파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그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랄지 뭐 다 알죠. 대통령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 뭐 어떻다는 걸. 저는 이 보수들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거는 결국 저는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신문 지면에 칼럼이나 이런 거 실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실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잊을만 하면 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그 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정말 기자 정신이 투철해서라거나 무슨 양심이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주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일반도 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리를 뭐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다 죄 감싸고만 있고 그 감싸고 있는 품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유권자들도 일부는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는 거의 대다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그래서 한동훈이야. 그렇죠. 한동훈이어야 할 거야. 뭐 그분들은 이런 이제 류의. 그래서 이제 한동훈 돼야 되는 거야. 얼마 예. 전에 차기 뭐 이제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냐 설문조사 결과에서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그런 게 지금 사실은 민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신문들도 어떻게든 근데 이제 이게 3년차, 4년차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그럼요. 거란 말이죠. 대통령의 지지율과 아직 3년차가 안 됐었어요? 3년, 야, 3년차 스타트는 됐네. 갈 길이 멀죠. 영생 스타트는 영생할 것 됐어.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 예. 벌써 온 길이 뭐 한참인 것 같은데 네.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도는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반도 안 왔어요. 반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국무총리는 언제 바뀌는 겁니까? 국무총리 아니 분명히 국무총리는 사표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분명히 민심 수습으로 쇄신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국무총리 지금 뭐 언제 바뀌는 겁니까? 슈레딩거의 한덕수예요 지금. 슈레딩거의 한덕수인 게 그러니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정이 안 된다라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슈레딩거의 한덕수인 게 어떤 기사에는 유임이 됐다고 나와요. 유임이 됐다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는 국민도 모르게 국무총리가 어떤 기사에는 네. 후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임인지 아닌지가 이게 아주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유임인 듯 하면서도 유임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총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원래 뭐 하는? 그리고 총리는 또 공간까지 의리의리하잖아. 그럼요. 근데 이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죠. 누가 말을 들어요? 네. 이게 문제죠.
그 사직서 제출은 그때 사직서를 왜 제출했었죠? 그것도 까먹었네. 총선에서 져서 지고 나서. 총선에서 네. 졌어. 네, 증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네. 사직서도 다 대통령이 다 수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가타부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선에서 진 거는 윤석열 때문이잖아. 김건희 때문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참모들이 사표를 냈으면은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직서를 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이게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서랍 속에 죄 넣어버렸대요. 대통령이 서랍 속에 넣어버린 다음에 예. 끝.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 후임을 임명하면 잘리는 거고 임명 안 하면 없는 거지 뭘 어떻게 해. 뭐 다들 정무직 아니야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그게 슈레딩거의 한도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권익위는 끝났고 권익위는 면죄부를 줬고 그래서 뭐 출두하거나 서면 조사도 안 안 받았던. 받죠.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가능성만 아니면은-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네. 이제 이게 과거에 검찰 개혁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명품백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은 예를 들면 지금 현 검찰총장이 의지를 갖고 내가 포토라인에 세우겠어라고 하면 형식 논리로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형식 논리론. 네. 근데 이제 지금 구도가 그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회의적이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이거 결국 혐의 없다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고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 짜고 치는 것도 죽어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가 뭔가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근데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는 그동안 없죠. 없었습니다. 없죠. 예. 예.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김영환 민정수석 비망록 보면 민정수석도 청문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 나가라고 한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나가서 자기가 하루 망신당하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이제 민정수석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민정수석이 청문회 국회에 못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은 좀 현실적으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네. 상임위 자체를 출석을 안 해요. 민정수석은 그렇죠. 운영위를 네. 운영위는 안 나옵니다. 그게 관례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전 정권들에서. 예. 근데 그게 민정수석이 무슨 민정수석이 태어날 때부터 민정수석은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무슨 그런 피를 타고 태어났습니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민정수석은 예외다라고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그게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안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데 민정수석은 이런 자기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민정수석은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말도 안 되죠. 수사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민정수석이. 근데 아무튼 검경을 총괄 하고 그들로부터 어쨌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등등한데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세에 시달리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고 등등등 이런 억지 논리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영부인이 정해진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런 국회에 불려다니지 않았다라는 어떤 전례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논리적으로 대단히 궁박한 거다 이것은.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을 하면 국민의힘이 뻔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보이콧 하겠죠. 거의 마비시킬 겁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봐라. 니네 결국엔 김건희 방탄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거기까지 몰고 갈 거고 근데 그러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내기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이 되겠죠. 왕후 장상의 씨 이야기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는 씨고 돌아가실 때는 왜 사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사리가 스님들 사리 관련해서 불교계 이 사리를 받아낸 게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돼 있던 유물 반환에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뉴스포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 뭐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 건데,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에 그 등장했던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보스턴에 있는 그 미술관에 우리나라의 그 지공선사, 나홍선사의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공선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려 시대 때 서역이나 중국을 거쳐서 그 고려의 불교를 중흥을 하고 또 희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승려고, 나홍선사는 그분의 제자로서 공민왕의 왕사로서도 활동했던 굉장히 명승 두 명인데, 그 두 분의 사리하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사리를 싸고 있는 관에 해당하는 사리구하고가 이 보스턴 미술관에 일제시대 때 유출이 돼서 100여 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멋있다. 멋있긴. 네, 그래서 그게 미술적으로 굉장히 근데 가치가 저 있다고 해요. 사리구가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리를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회암사의 사리 이웃 문화축제와 달해제까지 열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보스턴 미술관하고 굉장히 요청을 여러 번 해서 사리가 돌아왔다라고 홍보는 됐던 됐는데. 일인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버스가 보스턴 미술관 측에 김 여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질문을 보냈더니, 뭐 방안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한 것은 맞지만 첫 번째로 사리 전달은 미술관 측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다라고 답이 왔고, 두 번째로 알고 보니 그 사리구라는 것은 관에 해당하고 그 사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유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리만 돌아왔고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화려한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리구는 여전히 그 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걸 우리가 뭔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빌려줬어요. 임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리도? 사리구를. 사리는 이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리는 원래도 보스턴 미술관 측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이게 2009년부터 옛날부터. 그렇죠. 네.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경까지 원래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관되게 보스턴 미술관 측은 사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쨌든 유골인 거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반환할 수 있다. 또 유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 어떠한 물질인데 어떤 물질 이제 우리가 뭐 규정하고 정의하기가 힘들으니까. 맞아요.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반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리구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요 사리가 사리구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사리구가 되게 멋있게 생겼네. 그렇죠. 요거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훔쳐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스턴 미술관이죠. 그렇죠. 훔쳐왔다 그러면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훔친 적이 없다. 이건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반환할 수가 없어. 라는 입장인데, 국내 불교계는 둘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라는 입장이어서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종교적으로는 살인데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리구가 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리하고 사리구 세트가 사리 갖춤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전체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깨졌던 게 2013년 요 시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측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보스턴 미술관장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다시 반환 협상 시작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달에 전시회를 했는데 사리는 반환이 됐고, 아까 협상은 왜 막혔느냐, 사리하고 사리구를 둘 다 반환해야 되는데 보스턴 미술관 측은 사리만 돌려줄 거야 라고 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했죠. 사리는 돌려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이거 반환 협상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결실을 맺은 게 사리는 반환이 됐고, 사리구는 보스턴 미술관 측이 빌려줄게 라고 해서 모시고 왔다. 가서 전시를 하세요. 늘 된 거죠. 뭐 이렇게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늘 그러네. 그냥 근데 이게 겉보기에 그래 한순간에 일시에 겉보기에 첫 번째 겉보기에 두 번째 그때만 겉보기에 그때만 슬쩍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거는 사라지고 실체는 별로 없고. 요새 보수 언론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요. 이 정부에서 네. 그런 게 하나 두 개냐? 뭐 한두 이런- 개가 네. 아니야 이런 게. 많이 실리는데 근데 네. 이게 그냥 유물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물이 돌아올 때 해외에 나갔다는 유물들이 반환될 때 그 유물이 뭔지를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물이 반환되는 과정의 스토리, 그다음에 이 유물을 반환하기 위한 뭐 학계의 노력,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게 돌아와야 그거를 이제 향유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그렇지, 우리도. 우리 이런 역사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어떤 경우에 정치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영부인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야 됩니다. 왜냐 빠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가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물을 정략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저게 예를 들면 지금도 벌써 저 사리가 김건희 여사 사리 그 갖고 온 사리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교계가 20년 동안 수건 사업처럼 이걸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년 불교계의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사진 한 장 찍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던 간에 이 유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게 됐다. 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리가춤이라는 게 원래는 두 가지가 평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는 고려시대 그 미술로서 걸작품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순환기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사리구와 사리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전시가 되고 있겠는가라는 건데 이 부분이 김 여사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어떠한 이벤트 이 부분에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잘한 것인가 이걸 홍보로 이렇게 활용한 것이 이제 적당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둘 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입장은. 그렇지. 근데 원래도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만이라면 돌려줄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입장에 관철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사리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끝난 거고 사리만이라도 주세요. 라고 한 맥락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을 세웠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 아니냐. 예.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뿅 하고 이 라이브 현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건데 그럼 불교계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아이 이 정권은 뭡니까라고 막 좀 항의도 하고 이렇게 대할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종교계가 그런 적이 없어요. 조계종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공덕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 정말 큰 역할을 하셨고 사리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뭐 기득권이죠. 네, 이것이 기득권 연합이죠, 그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예. 겉보기에 그때만 사진 몇 장 찍고 늘 얼렁뚱땅 동해석유도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예, 계속 진행을 안 할 것 같아.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당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오늘도 이제 국정조사하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 오늘도 제가 2개 기사를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예. 번째 기사는 그 이제 액트지오에서 분석 결과를 보낸 거에 대해서 석유공사와 산자부 등에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는 국외 자문단 구성원 중에 아브레우 박사하고 우리 그 석유계 히딩크 예. 아브레우 박사하고 같이 논문을 쓴 공저자가 껴 있어서 예. 야 이게 공정하게 됐겠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국내 자문단을 보니까 이 과정을 예를 들면은 지명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거 붙이고 하여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명이 그 아브레우 박사가 기자회견할 때 배석했던 곽 석유공사의 이제 무슨 이제 위원이에요. 담당자. 네. 예. 곽모 위원인데 정년퇴직 앞둔 분이죠. 네. 예. 곽모 위원인데 예. 요 분하고 같이 논문 썼던 사람들이 또 요 국내 자문단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대학 나오신 분. 네. 텍사스에서 대학을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학 교수고 자기 그렇죠, 그 교수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들 네. 아브레우와 자문 교수와 그리고 그 자문 교수의 제자가 국내의 모 팀장이었다라는 거고 석유공사에 그렇죠. 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 사람과 별개로 곽모 위원이 예. 또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어떤 책임자인데 국내 자문단을 구성한 교수들하고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문 공저자고 이래가지고 예.
요런 구조였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하나였고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금 해외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해외에 이제 업체를 끌어와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88%를 해외 업체에 줘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지금 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88%? 네, 88%를 그러면 2천조 나와도 진짜 2천조 나와도 우리가 갖는 게 뭐 한 100조도 안 되는 거네. 그렇죠. 한 200조 되는 건가? 200조 정도 되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산자부와 서경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네.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유인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외국 회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잘 될 거기 때문에 네. 법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근데 리스크는 커지지. 그렇기도 그렇게 하고 되면.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 앞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이게 다 말이 된다. 이게 법을 바꾸는 거든 예산을 배정하는 거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다. 하는 행태를 보면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꼭 그 이쪽에서 막 일을 벌려. 그래야 갑자기 이쪽에서 두더지가 쑥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야? 집에서 두더지가 나왔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란해. 예? 그랬다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게 국정남매, 그 다음에 경제실정 이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또 저쪽에서 두더지가 쭉 나와. 그동안에 계속 땅굴 파나 봐. 계속 땅굴 파서 이쪽에서 두더지 나고 저쪽에서 두더지 나고 그래서 집안만 막 소란스럽게 하고 앞으로 3년은 계속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에 관한 탐사 시추도 안 한 상황에서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탐사 시추도 안 한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마치 나올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 이거 믿어야지. 당신들 안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라를 아주 비이성으로 빠뜨리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야. 가만 보면, 예? 참, 최상병 특검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또 공수처도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동력을 받아가지고 더 추진력 있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되긴 된 거죠. 이거는 뭔가 있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통화 기록이 여러 갈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이제 말하자면 임성근의 혐의를 빼라 조사본부를 압박을 했다라는 거를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한 거잖아요. 최소한 4차례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통화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을 빼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종섭 장관이 생각해낸 것인지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이미 일설인지 결재했던 이종섭 장관이 누구한테 혼나고 근데 그다음에 야 그거는 안 돼 임성근 빼야 돼 이렇게 된 것인지 그 구조만 남아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을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인가 이종섭 장관의 이제 그 참모죠. 비서인 거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한 행적을 보면은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종섭 장관의 비서 역할도 했지만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용산하고의 한라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하고 용산하고 한라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진희가 그 중간에 껴갖고 한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서류를 회수해 와가지고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중간에 막 중간 보고서도 있고 막 보고서가 몇 차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의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윗선 6명에 대해서 혐의를 물을 분위기로 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의압이 있었는지 이게 끝에 가서는 하급 간부 2명만 혐의를 묻는 걸로 바꾸고 임성근 혐의나 이런 걸 없어진 과정을 지금 남겨놓은 거잖아요, 조사본부가. 그렇죠. 이 보고서들을. 그런데 아마도 이걸 두고 우리는 외압이 있었을 거다. 외압의 어떤 그러한 증거를 남기는 이런 흔적들이다라고 봤는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통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성근에 대한 혐의를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렇게 시켰다. 이 내용이 나온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진희가 그 지시를 해갖고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박진희에게 지시를 한 사람은 이종섭일 수도 있지만 한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산과의 한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용산의 지시가 바로 박진희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가. 요거는 뭐 그러면 박진희는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지금 출석을 요청한 증인이 출석- 12명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부 장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죠. 근데 이제 박진희 쪽에서나 그 국방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뭐 그런 식이라며요. 법무 비서관이나 이쪽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그냥 협의를 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건데. 뭐 집단 지성이다 이런 네. 거죠. 다 집단 지성이다. 우리는. 근데 그 안에 함의돼 있는 거는 군사보좌관이고 군인 출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민간인인 유재현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있네요. 민간인에게 근데 법무관리관인 저 유재현이잖아. 민간인인 유재현에게 떠넘기면 이 네. 유재현은 누구한테 올라갈 거냐면 이시원한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시원과 통화 기록이 이미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심지어 대면을 10차례인가 했대요. 그렇죠. 유재현 10차 이시원은. 그렇지. 10회 이상 대면과 포함해서 이시원을 만났는데 이시원 직책이 뭡니까? 공직기관 그때는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이요. 공직기관 비서관이 여기 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시원이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 관련된 업무를 검사 시절 측근이잖아요. 네, 국방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네. 이시원은 그러면 유재현하고 왜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논의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시원의 지휘 계통이 있겠죠. 이시원을 누군가 지휘했겠죠. 그렇지. 예. 그러면 그 계통으로 올라가도 어차피 대통령. 대통령실로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네. 개통도 개통이지만 네. 유재은 이시원 공통분모가 뭐냐를 왜 그렇게 연결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공통분모가 뭐냐? 법 전문가라는 게 공통분모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요거는 법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재은하고 뭔가를 계속 소통을 한 것이고 그 법과 관련된 문제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가, 여기서 정당화할 수 없는가에 대한 법적 논리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은 결국 어떤 분의 오류를 왜 이시원이 움직이겠습니까? 하필이면 어떤 분의 오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어떤 분의 법적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과 아주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뭐 부하였던 그러한 검사 출신이고 법을 잘 아는 근데 마침 공직기관 비서관이긴 한데 그렇지. 사실 공직기관 비서관인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법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유재은이라고 법무관리관이 있으니까 얘기해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청문회가 열리면 누가 그림을 그려갖고 나올 텐데 이거를 타임라인을 쭉 이제 정렬을 시켜서 관계망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의 임기훈과 박진희가 28번은 통화를 했는데 박진희와 유재훈 법무비서관도 20번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유재훈도 대면 10차례를 포함해서 한 30여 차례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이거가 통신 기록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까지 다 나와요. 그렇지. 언제 어디 네. 통화를 했는지.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임기훈 박진희 조사본부의 계열은 임성근을 빼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오늘 새로 나온 보도는. 그러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시원과 유재훈은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냐? 임성근을 빼는 법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법적 그리고 대응 과정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뺏어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뺏어와도 되는 논리.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을 놓고 연결망 분석을 하면 이 사건은 사실 거의 다 왔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조사본부 쪽은 군 경찰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군 경찰 쪽이고. 근데 이제 조사본부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뭔가 의혹과 관련해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를 표기를 해놨고 본인들은 법적으로 이거는 외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압을 받은 것 같다. 받은 느낌이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은 검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검사 출신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군 경찰인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만약에 배반을 했다면 완전히 국방부 쪽으로 붙어버렸다면 이게 사건이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쪽이 박정훈 대령과
똑같은 원칙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는 이게 서로가 당국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당국자들인데 현업에 있는 당국자들이 저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외압을 넣은 것 같은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설 수 있는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구조면은 이미 이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예. 공수처가 상당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확보한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가서 무슨 진술을 했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도 한 거죠. 그렇지. 그럼 요러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 잘 하고 있네. 네. 특검 안 해도 되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공수처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 그렇죠. 대통령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퍼즐조각. 왜 대통령은 그러면 다 좋은데 대통령은 왜 임성근을 챙기려고 했는가? 로비 의혹. 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진도를 못 나가요, 지금. 근데 이게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수집한 게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단서가 없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아마 확보된 게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벽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못 가는 거고 이걸 갈 수 있는 거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는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사건에서 성공한 인사 로비 의혹 사건이다. 이게 가장 잘 규정된 이 사건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공한 인사 로비 의혹 사건이라면 보통은 이야기를 할 때 야, 임성근 뒤에 누가 있대. 임성근이랑 누구랑 친하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아군과 적군의 피하 구별이 안 되는 한 3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시키기 전까지 8월 2일에 보직 해임시키기 전까지 하여간 그래도 수사 최종 보고서를 결재를 국방장관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고 군인이니까 서로 간에 믿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같은 군 경찰로서 서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가 한 말이 분명히 있을 거란 있죠. 말이야. 7월 30일에서 분명히 8월 있어. 2일이잖아요. 이때 예. 이제 말하자면 임성근 사장도 나 옷 벗고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 다음날 복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결정을 그렇게 따지면 더 좁혀지죠. 7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겉지만 놓고 보면 그 후에 수사보고서 뭐 했어 이런 과정들 빼면 그러면 7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누가 대통령실이 됐건 누가 됐건 뭐 국방부가 됐건 누구랑 어떻게 움직였는지 통화했는지를 이미 저는 근데 그렇죠.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통화 기록이 나왔으면. 근데 네. 사실 거기에서 이미 어떤 지목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얘기한 대로 임성근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따로 논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랑 해병대 사령관이랑. 그러면 저 임성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따로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취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살아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국방부 장관의 윗선에 어떤 힘이 개입을 해서 이걸 살려낸 거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임성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틀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나오면 된다. 안 나온 통화 기록이 분명히 있긴 있네. 임성근의 통화 기록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건 안 나왔죠. 임성근이 어떤 링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링크가 대통령실에 비슷한 시기에 전화를 했다면 그거는 혐의가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고 예.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조각을 완성하게 그 윗선 규명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힘을 받아야 되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특검법이 또 이제 거부권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입법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근데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공수처에 대해서 최상병 순직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7월 19일까지 수사 종결하고 결과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규명할 게 많은데 공수처 입장도 사실 그때 그 후에 기자들한테 한 답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이거를 수사 종결을 후다닥 하고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종결해라.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입법청문회에 민주당에서 그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청한 증인 12명이 다 출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조각조각들이 맞춰져서 특검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갖춰지고 공수처에 힘을 실는 것, 공수처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국민적인 동력을 얻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 이야기를 하죠. 김만배 신앙님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런저런 이제 지저분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들까지 다 넣는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 네. 관련해서 잊을만 하면 영장이 청구되고 네. 잊을만 하면 영장이 9개월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되죠. 9개월 만이고 내일 네.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공갈도 있대.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뭐 허인터뷰 의혹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서로 주고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신앙님이 누구에게 공갈을 쳤다. 예, 뭐 근데 네. 이제 제목을 보면 네. 이게 공갈은 그러니까 네. 요 이전에 말씀하신 요런 죄목들은 네. 지금 그 김만배 신앙님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공갈은 뭐냐면 네. 이 신앙님 뭐라고 부를까요? 신앙님 전 연론조 위원장이 네. 이 자기가 아주 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세기에 다시 나올 수 없는 명저이다라고 생각하는지 홍맥지도. 예, 굉장히 비싸게 받아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인가요? 이분에게 사실은- 팔았죠? 예? 팔았죠? 그렇죠. 네. 저가에 음. 팔았는데 그때 단서를 붙인 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저가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기현 전 원장이라는 분이 주변에 보여줬든지 양도했든지 뭐 임대했든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앙인 전 위원장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거면 내가 제값 주고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이럴 거면 내가 제값 받고 팔았지 이렇게 팔았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요게 이제 공갈이거든요. 아, 그게 네, 공갈이구나.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요게 공갈이다. 3천만 원은 원래 책값으로 받고 그다음에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더 줘 그래야죠. 2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편하고 표현을 썼지만 네. 검찰은 이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 이게 웃긴 거는 지금 말씀드린 요 스토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넣어놨는데 김만배와 신앙님이 뭐 짜고 뉴스타파 보도를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예. 이걸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요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서 이걸 왜 넣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늘 한결의 사설은 이게 전형적인 하명 수사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무리를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공갈 혐의를 넣었다. 상관도 없는 걸. 왜냐하면은 앞에 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돼서는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혹시 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로는 구속을 시키고 싶어서 공갈을 지금 새롭게 넣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 아니냐. 이렇게 누구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할 때 그렇게 보고 있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니까는 공갈 하나 넣어가지고 별건 수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구속영장 친 건데 전형적인 하명 수사할 때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한겨레 사설이 이렇게 짚고 있고 두 번째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또 뭐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지적이냐면 배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갈 보도에. 혐의는 있는데 배우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 보도를 나오게 한 예. 이 보도를 나오게 한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방향은 민주당이 배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민주당의 모 의원실의 보좌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는 캠프에 결합했던 이재명 캠프에 결합했던 모 인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럼 이게 9개월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왔으면은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할 거면은 그러한 새롭게 확인된 범죄 사실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런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예. 이 보도의 배우는 김만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만 돼 있다라는 점에서 아, 수사에 지금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다. 김만배가 장난을 쳤다. 신앙님과 그다음에 JTBC, 경향신문 등의 기자 등을 상대로 장난을 쳤고 그 농간에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이 놀아났다. 뉴스버스들이 놀아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거기서- 시장님은 돈도 네. 받고. 거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네. 그런 내용이 사실이냐 상식적이냐 맞느냐 틀리냐 유죄냐 무죄냐 요걸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맞다고 해도 네.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선거 이기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가지고 김만배 등을 활용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주장을 네. 했었거든요. 요렇게 했다는 네.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맞다고 해도. 네. 근데 처음에 막 그렇게 수사를 몰고 가더니 무리해서 하더니 네. 지금까지도 없다 그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이제 한겨레가 이 보도를 한 게 뭘 근거로 했냐면 100쪽 정도가 되는 그 신위원회 영장 청구서 분석 결과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일단 민주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랑 별건 혐의가 있다는 것은 대선 허위 보도 의혹 자체 원래 주장했던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그리고 네.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다. 있었으면 썼겠죠. 그렇지.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금 두 언론 가지를 난리가 났지. 자인을 네. 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네. 영장 안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갈. 1%라도 더 하려고 아. 지금 넣은 거예요. 검찰이 정말. 애초에 이 보도를 문제 삼은 건 보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3월 6일이냐. 3월 6일 날 했냐. 네. 이게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왜 3월 6일 날 했냐. 이 시점에 민주당이 됐건 이재명 캠프가 됐건 누가 개입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게 검찰의 의심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나오고 그렇죠. 9월 15일 날 인터뷰하고 9월 20일 날 1억 6천만 원 받은 겁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9월 15일과 20일까지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월 6일 날 보도한 거에 민주당이 개입했어야 검찰이 애초에 그린 그림이 그렇죠. 맞는 건데 네.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신앙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슷한 시점에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그렇지. 야, 다 니네 민주당 사주받고 보도한 거지. 경향신문 등등. 예, 등등.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네. 안 나오니까 일단 근데 그래서 이제 잊고 있었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9개월이 지났다는 건 이 사건이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크게 뭐 여론에 그게 없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만 갖고는 근데 이 둘은 이게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내가 그 1억 6천의 가치가 있어서 샀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처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이걸 사전에 어떤 사람한테 팔아놓고 또 돈까지 받았어요. 공갈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넣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경향이건 뭐 뉴스타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00을 신앙님이 받은 것과 경향이 보도를 한 것 또는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보도한 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은 1억 6천 받은 것, 그다음에 민주당이 혹시 뒤에서 개입한 것, 요걸 두 개를 한꺼번에 싸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도한 것, 특히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어 라고 이제 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예. 진실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 예,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요 내부에서도 왜 이 시점에 보도를 했는지 뉴스타파에서 수뇌부에서도 나중에 3월 7일에 경론이 벌어지거든. 만약에 민주당이 배후였거나 돈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경론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근데 검찰도 이걸 지금 뻔히 알아. 3월 7일에 경론이 벌어져요. 이 과정에서 탐사보도라는 게 아주 극소수만 알고 이 극소수가 작업을 한 다음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어떤 편집국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이라는 건 저널리즘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잘못됐다, 저널리즘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지. 근데 그 오고 가는 게 언제 오고 갔냐? 3월 7일에 오고 간 거야. 왜 이때 줬냐? 왜 이렇게 늦게 줬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저널리즘적 가치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검찰이 지금 다 받은 그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 포렌식한 거기에는 그 저널리즘적 논쟁이 다 있어요. 근데 3월 7일 이후야. 그러니까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저는 한국 언론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검찰의 말을 받았으면서 그 시점을 마치 3월 6일 이전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시점을 써놓지를 않아. 시점을 써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3월 6일 이전에 뉴스타파 내에서 마치 막 논쟁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냈구나. 이런 뉘앙스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별개의 일이고
편집국의 편집국장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겠지. 그 사람의 책임인데 그거는 저널리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가 짜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법적 책임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검찰도 너무 잘할 거예요. 그 시점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이미 네. 관련해서 진상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냈고요. 그렇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요 시점에 이런 비슷한 보도를 했던 다른 인터넷 매체들이라든지 다른 매체들도 다 비슷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 뭔가 하명을 받아서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드시 이 사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 그러니까 이 보도를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움직인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검찰 말씀하셨지만 검찰도 스스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건은. 이 결과로 만약에 지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영장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이것이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게 됐습니다. 별건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그동안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배우가 있는 보도예요. 이 뉴스타파 보도를 맞아요. 네. 애초에 보도를 확인해 보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건 없어요. 애초에. 없어. 근데 네. 그런 언론들은 다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했는데 보도에 본인이 그것을 부정했다. 다른 데서는 그러면서 이게 가짜 뉴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검찰의 그 그림 그대로 계속 보도를 하면서 뉴스타파는 믿을 수 없는 매체고 가짜 뉴스다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를 봐도 확인 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기사를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기사를 좀 성기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인들이 아니고 기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 기사 쓰려면 뉴스타파 기사를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기 기사를 쓰기 위해서 뉴스타파가 당시에 어떤 기사를 썼던 거지 하고 기사를 보고 기사 쓰는 거 아닙니까? 커피 타줬다는 거는 JTBC인가 그 전에 나왔던 보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기사를 뉴스타파가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막 써낸 거는 알면서 어떤 맥락인지 알면서 결국은 뉴스타파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맥락을 계속 재생산하고 싶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쓴 기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치본색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